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 펑펑 터지고요. 러시아 국민들도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여론이 일부 흔들리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을 쓰는 것에 빗장을 여러 개 푼 것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도 네. 우리는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처절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네요. 서로 뭐 드론 미사일을 동원해서 서로 그냥 다리도 끊고 사찰 이 성당 같은 것도 공격하고 서로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문제 최고의 전문가 유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유한수 교수님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러시아 현대사, 슬라브족 현대사를 전공하셨죠? 예, 크게는 뭐 유럽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국가를 특정하자면 러시아. 예. 그리고 아주 정확히 말하면 이게 동슬라브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슬라브가 동서론 아닙니까? 예, 이게 뭐 크게 보면 이제 동슬라브인, 서슬라브인, 네. 남슬라브인인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뭐 서슬라브는 체코하고 폴란드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유럽이군요. 예. 남슬라브 하면 옛날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했던 국가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칸 반도요. 예. 네. 유고슬라비아 할 때 유그가 그 슬라버로 남쪽이라는 뜻이고요. 아하. 예, 슬라비아 하면 이제 슬라비인의 나라 뜻이거든요. 남쪽 슬라브 나라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세르비아, 네. 그다음에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예, 크로아티아 할 때 다 요게 남슬라브인이고요. 동슬라브인은 뭐 쉽게 말하면은 세 나라입니다.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하.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러시아사를 전공했다고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관한 설명을 하면 러시아 전공자가 무슨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다 같은 민족인 거죠? 그렇죠. 예. 옛날에 뭐 러시아 제국이나 소비에트 연방 때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 공부하고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공부하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남북한하고 뭐 비슷한가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굳이 좀 거칠 비유를 하자면 이게 한국사 공부한다 했을 때 뭐 제주도도 공부하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그렇군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류 교수님이 조금 억울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류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서방 언론의 시각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양편이 다 그 프라파간다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이 전황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에 보도되는 소스는 대개 다 뭐 미국발이든지 아니면 영국발이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발이고 러시아 쪽 사정이 공식적인 코멘트 이외에는 전혀 이제 보도가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조금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번 그 언론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왜 항상 뭐 베를린 특파원이 그 전황을 보도하고 영국 특파원이 그 전황을 보도하느냐, 모스크바 특파원이나 뭐 키예프 특파원은 없느냐 했더니 신문사나 언론사가 대폭 인원을 감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그 여러 명을 유럽 쪽에 파견했는데 지금은 뭐 한두 사람으로 다 유럽을 전체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웬만큼 큰 신문사나 이 방송사도 유럽에 그 배치된 특파원이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니까 모스크바에 못 보내고 키우에 못 보내서 실제로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그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러시아 현지 사람들의 보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구글이 타스 통신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타스 통신이야 뭐 당연히 이 국영 그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만 나오겠죠. 근데 그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항상 그 정부 쪽 발표는 재미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그 뭐랄까요. 그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데 정말 시시각각으로 요 전황을 그 추적하시는 분들은 알자지라라든지 아니면 그 타임스 오브 인디아
그러니까 네. 인도 쪽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자이기 때문에 서방 측도 아니고 러시아 측도 아니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보도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스코 타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영자 신문인데,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관변 단체가 간행하는 영자 신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아무튼 오늘 류 교수님. 좀 제가 네. 아까 그 억울하다는 측면 그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네. 영국사를 공부한다, 미국사를 공부한다, 프랑스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별로 연구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러시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가끔 신변 위협을 느끼세요? 테러를 당해요. 정말요? 예, 예.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그 테러란 게 뭐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제 후배 중에 네. 소련군 네. 옛날 역사학자니까요. 네. 소련군 붉은 군대 역사로 공부하는 후배가 있거든요. 네네. 관련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읽고 분기탱천한 젊은이가 집 유리창에 돌을 던져가지고 아이고.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그 2번이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뭐 사고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내 아파트 경비원이 그 돌을 던진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진술을 들어보니까 제 후배의 논문을 읽고 뭐 자기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네. 이것은 잘못된 시각을 가진 이상한 학자의 주장이라고 해가지고 응징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러시아의 시각은 네. 이렇다. 우리나라에 널리 보도되지 않은데 네. 이것까지 알아야지 전체 전황이라든지 이 정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다면 사실 제가 뭐 따로 네. 말을 보탤 필요가 없는데 그게 소개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그 러시아 내지는 러시아 푸틴에 편이다. 두둔한다. 왜 침략자를 옹호하냐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아닌데 몇 번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점잖게 타이르는 메일을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분기탱천해가지고 오늘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그런 뭐 그러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러시아사 공부하는 게 네. 사실은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어떻게 말할까요? 재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관심을 끄는 예. 거니까.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서방의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예. 2022년 2월 달에 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4년 4개월이 다 돼. 예, 5년에 접어들고 있고 예. 따지고 보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기간보다 더 길고요. 1차 세계대전이 보니까 4년 3개월 10 며칠? 그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네네. 그 싸웠던 기간이 4년 약간 넘었고요. 아, 그렇군요.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1914년 8월에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져서 1918년 11월 11일에 전투가 끝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얼추 이제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정확히 말하면 독소전쟁 기간은 넘었고 네.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맞먹는 기간 동안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날까요? 조만간?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예. 처음에 푸틴이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예. 처음에는 며칠 안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네네. 물론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을 때 네네. 당연히 어느 정치 지도자가 전쟁을 이렇게 오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푸틴이라든지 러시아의 고위 정부 요인이 네. 우리가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서방 언론의 몇몇 기자라든지 아니면 그 러시아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 내 띵크탱크라든지 네네. 예를 들면 뭐 그 전쟁연구소 이런 데서 러시아 지도부가 3일 안에 끝내리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건데 네. 이게 와전돼 가지고 마치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의 고위 공직자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그 제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이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론 처음에 전쟁을 이끌 때야 뭐 단기간 내에 전쟁을 끝내리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모든 만사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사실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네. 빼앗긴 이후로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군의 그 뭐랄까 교리라든지 네. 예, 군 구성 체계를 서방식으로 많이 네. 바꿨고요. 그리고 요새화 작업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 국토 면적이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보다 크고 영국보다 크고 프랑스보다 크거든요. 그 인구 규모도 전쟁 일어나기 전에 4,500만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음흠. 이게 그래서 그 큰 나라를 사실은 뭐 3일 만에 제압한다. 이것은 사실은 그 비현실적인 얘기고 네. 처음부터 그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킬 때 우크라이나 전체를 그 점령하겠다고 하는 전략 목표를 세우지도 않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판단할 때 그럴 역량이 없다고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키우까지 진격을 하지 않았어요? 키이우를 진격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네. 예, 북쪽에서 내려온 그 부대가 네. 그 키이우로 아주 급속하게 전진을 했죠. 두 갈래 방향에서 키이우를 공격을 했는데 네. 그때 동원된 그 러시아군이 제가 알기로 3만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3만 그러니까 정확히 그 저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명은 채 안 됐고요. 네. 그러니까 한 3만 명, 5만 명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큰 국토를 가진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점령하는데 10만 명도 채 안 되는 병력 가지고 점령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점령한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보다는 수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항복을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항복을 받으면 좋았겠죠. 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워낙 강렬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수도를 떠나지 않고 네. 결상전을 호소했고 그러면서 그 저항이 부딪혔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 가지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네. 이것은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협상장에서 네.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했던 거죠, 러시아. 예, 그렇죠. 정권 교체를 원하든지 네. 아니면 젤렌스키가 무릎을 꿇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수도를 그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전쟁이 일어나고 한 몇 달 뒤에 튀르키예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고위 회담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방안 쪽으로 네. 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튀르키예에서 그 협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쪽 입장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리고 뭐랄까요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에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네. 당신들이 우리 수도를 압박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성의를 보여라. 네. 라고 하니까 그때 푸틴 대통령과 이 러시아군 지도부가 그래서 이 수도를 키이우를 공격하던 이 러시아군을 뒤로 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저항에 밀렸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일부러 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혹자는 특히 서방 측 그 보도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극렬한 저항 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단호한 항전 의지가 주요해서 러시아군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뒤로 밀렸다. 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는데 네. 또한 해석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튀르키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상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러시아로서는 큰 양보를 해서 부대를 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죠. 어느 해석이 옳은가는 사실은 지금 상태로서는 뭐 이게 한쪽 편을 들 수 없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한 사건이 일어났지 한 5년, 10년, 15년 뒤에 그때 역사학자들이 발표내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초기 뭐 한 1년, 2년 그쯤까지만 하더라도 예. 러시아의 군사력이 객관적인 군사력이 예.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러시아가 강했잖아요.
처음에 그렇다고 군사력 생각했죠.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네. 총동원을 해서 네.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당연히 자기 국토를 지켜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러시아군의 그 병력 규모가 150만 명 정도인데요. 네. 네. 그 중에서 처음에는 한 30만 명을 동원해서 네. 전투를 치렀고 그리고 그 전선이 그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니까 30만 명을 추가 동원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 70만 명 정도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총력전, 러시아는 제한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병력 동원의 차이가 체급 차이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그럼 러시아는 왜 총력전을 안 합니까? 못 하나요? 이게 당연히 외적이 네. 러시아 영토에 들어와서 네. 국토수호 전쟁을 할 때면 당연히 네. 총력전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 국토수호 전쟁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 대의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웃 국가를 침공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이 어떤 지지도의 결집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평균적인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네. 그래 정부가 러시아의 그러니까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때 안전 보장은 서방에 대한 서방 측을 상대하는 안전 보장입니다. 네. 서방 측이 우리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매개체가 우크라이나이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우크라이나를 주저앉히는 것이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 네. 이런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총동원이 돼서 네. 진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다 동원돼서 전선에 나간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지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항상 그 영어에 그 옵티멀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최적. 예, 예. 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규모와 동원하는 규모를 적절히 계산을 했을 때 네. 전체 다 동원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된다. 네. 그래서 일부를 동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가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두 대륙에 걸쳐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가지고요. 네네. 이 국토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극동에도 군대가 배치돼 있어야 되고요. 네. 뭐 중국에도 좀 배치돼가 있어야 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말이죠. 네. 독일군의 침공에 맞서서 그러니까 모든 힘을 쥐어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그런 위험에 있는 상태에서도 저 극동 지역에 일본의 침공에 대비해서 30만 명, 40만 명이 거기 따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아하, 영토가 지켜야 될 국경이 정말 길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네. 당장 독일군에게 점령당할 상황에서 네. 그야말로 저기 뭐 우리가 뭐 흔히 뭐 하는 말로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가지고 나라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도 30만 명, 40만 명이나 되는 최정예 병력을 저 극동에 배치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다가 뭐 역사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저기 스파이 조르게라고 하는 리하르트 조르게라고 하는 스파이를 일본에서 활약하는 네네. 그 소련의 스파이가 일본의 공격 방향이 시베리아가 아니라 남방이다. 미국 쪽 싸우겠다. 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스탈린이 안심하고 30만 명을 돌려가지고 모스크바에 투입해서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국토가 큰 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국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큰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100%다 어떤 한 전선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 것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정유 시설 같은 것도 막 그 폭격을 하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그 서방 언론들입니다마는 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보급
앞선 예. 그 다리들을 폭격을 해서 예. 석유도 못 들어가고 뭐 그래서 거기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크림반도를 잇는 그 육로를 그 잇는 그 대교가 큰 대교가 있었죠. 네네. 그 대교가 이제 그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은 뭐 2024년이나 그때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네. 항상 이게 우크라이나군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요즘 좀 그 눈여겨볼 사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폭장량이라고 할까요? 그 드론 한 대에 매달아 보낼 수 있는 폭탄의 양도 제한돼 있었고 이 그 거리가 날려버릴 수 있는 거리가 몇백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사실은 뭐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전선 가까이 있는 러시아 그 영토를 공격하는데 한정됐었는데 네. 그 사이에 드론 전력이 강화돼서 1000km, 2000km를 네. 넘어가는 사정거리를 가진 드론을 또 대형 드론을 만들어내서 네. 폭탄을 가지고 예전에는 미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진짜 모스크바도 공격할 네. 수 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공격할 수 있었고 아니면 그 러시아가 하신 전쟁 자금을 석유 수출 대금으로 예. 충당하기 때문에 주요 그 정유 시설 내지는 저장 창고 아니면 항구를 공격해서 네.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요. 여기서도 또 균형 잡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가 네. 그 왜 일어났는가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전선에서 즉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선에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역량을 투입해 가지고 네. 러시아군을 밀어내거나 네. 아니면 유리한 전황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을 그 우크라이나 군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이런 노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포기하면서 남은 전력을 드론에 다 쏟아부어서 러시아에게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전쟁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출의 어떤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고요. 네. 또한 이 지금까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푸틴 대통령이 비교적 안정된 지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높은 지지도를 올렸던 것이 이 러시아 핵심 지역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네. 이런 도시에서 전쟁의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사실 해왔던 거거든요. 글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뭐 전쟁을 하나? 뭐 그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 동안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예. 돈이 많이 풀린 거죠. 돈이 많이 풀리기도 했고 그리고 저기 뭐랄까요 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수준도 올라갔고요. 네. 또 하나 뭐 역설적인 얘기인데 예전에 그 러시아의 그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재벌들이 네네.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을 번 다음에 다 외국으로 빼돌렸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번 올리가르히가 예전 같으면 다 해외로 빼돌려서 런던에 집 사고 지중해 별장 사고 했는데 돈을 못 어떻게 된 빼돌려요. 거예요? 또 그 돈이 러시아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수 경제가 활성화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어떤 좀 역설적이네요. 효과 때문에 적어도 변방 지역이 아닌 러시아의 핵심 지역은 전쟁의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네.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더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네. 뭐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또 네. 좋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모스크바에 펑펑 터지고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터지고 하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맞아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지. 전쟁을 하고 있네. 그걸 그리고 느끼겠네요. 지금까지 정부가 아주 유리하게 전황을 이끌고 있다라고 네. 해왔는데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여론이 일부 흔들리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러시아 측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다가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하는데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그렇죠.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어떤 계산이라고 보세요? 일단 러시아의 계산은. 뭐 드론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네. 이 드론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그 폭약의 양이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뭐 모기가 한 대 쏘는 정도의 네. 그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정말로 그 급소를 꿰뚫는 네.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사일인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연히 예전과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서 날려 보냈는데 요즘 그 좀 특징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랑하는 초음속 맞아요. 최신형 올해 미사일을 시니크인가? 올해 시니크? 날려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요격 시스템에 상관없이 타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뭐 그 추정컨대는 사실은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겁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방 국가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은 발을 빼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직까지는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직 경제 위기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에게 적대적인 어떤 성명을 발표하면서 진영 대결을 이뤄지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상대로 러시아가 우리 이런 최신형 미사일이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격하는 거는 예, 독일이나 프랑스 보라고 예, 예. 보여주는 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공 체계로 네. 이거 못 막는다. 못 막는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계속 우리를 적대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고. 그러니까 네. 엄포를 놓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겠군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예. 그 러시아는 벨라루스하고 같이 해서 핵 공격을 하기 위한 훈련도 하고 뭐 최근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뭐 사실은 그 그것도 해석의 문제입니까?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언제라고 해서 뭐 그 연습을 안 하겠습니까? 늘 하도 미국도 늘 하고 있나요? 늘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저거 이제 그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저는 네. 정말로 제 나름대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네. 신문 보도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토가 훈련을 하면요. 네. 한국에는 보도가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나토가 이런 발티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러시아가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을 그런 훈련을 하면은 네. 그냥 짧게 뭐 훈련을 했다 내지는 보도가 안 되죠.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예, 예. 하든 말든. 근데 거기에 뭐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나토가 그렇게 훈련을 하니 우리도 네. 대응해서 훈련하겠다라고 하면 한국 신문에 되게 크게 납니다. 이것은 러시아라고 하는 호전적이고 팽창적이고 전쟁을 일삼는 국가가 저런 훈련을 하니 네. 언제라도 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나토가 훈련을 하면 문제 삼지 않거나 이것은 평화를 위한 훈련이고 네. 러시아가 훈련을 하면 이것은 침략과 분쟁을 도발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면서 근데 최근에 그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속에 핵 공격을 시사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의 얘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지난 5년 동안의 핵 교리를 보면요. 네네. 예전에는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을 쓰는 어떤 그 것에 여러 가지 빗장을 걸어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빗장을 여러 개 푼 것이 사실입니다. 아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빗장을 몇 개 풀었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네. 무조건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그 문구가 뭐 사실은 지금 그 메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기본적인 기조가 뭐냐면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적대 행위를 할 때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도 네. 우리는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한다가 아니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유럽 국가가 돈 대지 마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무기를 대거나 네. 아니면 그 뭐랄까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을 높이는 네. 그런 쪽에 지원을 하면은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까지도 우리는 적대 국가로 삼을 수밖에 없고 적대 국가가 된 이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핵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네. 자중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이죠. 근데 네. 엄포를 놓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대방의 길을 꺾는 그런 것인데 뭐 그런 식의 보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그 러시아 고위 관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네. 이제 반드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이 분쟁 도발의 어떤 신호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이 과민 반응 네. 내지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서방의 시각에서 러시아를 보면서 어떤 이게 왜곡된 네. 이런 것이 좀 작용한다 이렇게 제가 걸러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금 뭐 결이 다른 얘기지만 네. 어느 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또 그런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은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강경한 발언을 해도 사실은 이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똑같이 러시아도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험한 말도 하고 때로는 어떤가 뭐 이렇게 자극적인 말도 하는데 네. 그것도 걸러 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이렇게 다 반응을 하면은 사실 우리한테 좀 더 피곤하고요. 사실은 이게 전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교란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네. 유럽 연합에 고위 그 공직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말로 상당히 험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사실은 진짜 험한 말도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도 별로 보도가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EU가 예. 우크라이나한테 예. 9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예. 보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예. 160조 원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던데 예. 그것도 러시아한테는 상당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 제가 뭐 정확한 액수라든지 뭐 모르는데 네. 그게 사실 제가 체크는 못 해봤는데 또 한 가지 저 얘기가 이 유럽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서 나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맞아요. 3천억 예예 3천억 달러인가? 뭐. 우크라이나를 네. 돕는다는 네. 것이죠. 예, 예. 근데 러시아 측은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자기네들 돈이니까. 예라고 하면서 아니 그거를 이렇게 동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난 이자 수입을 왜 우크라이나 돕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 삼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액수가 얼마만큼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강화할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네. 트럼프라든지 미국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그 큰형님 노릇을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계속 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한 네. 듯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숨통이 네. 사실은 진짜로 이렇게 조여왔었는데 네. 일정 정도 튀인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 예. 근데 보니까 EU가 또 이 러시아에다가 예. 그 러시아 군인들 뭐 이 예.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EU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뜻밖이었던 거는 예. 지금까지는 괜찮았던가 그런 게 좀 뜻밖이었는데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정말로 그 적대 정책을 정말 가시화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EU가 예. 확실하게 너희는 우리 적이야라고 더 선언을 한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이 그 EU 그러니까 나토군의 군사 고문관들이 네. 예,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가서 네. 그쪽에서 활동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 2024년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 군인 18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현 실병력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에게 그 나토가 제공했던 고성능 무기가 있는데 네. 이 고성능 무기일수록 다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고성능 무기를 제대로 다루려고 하면은 상당히 훈련을 거쳐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실제로 그 무기를 운용하는 병력, 그러니까 그 숨은 병력으로 네. 나토의 그 군사 고문관들이 상당히 많이 우크라이나에서 있다가 그게 정보가 새가지고 러시아군의 타격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텔을 때렸는데 네. 미사일을 때렸는데 거기서 사실은 그 제가 기억할 스웨덴 군인 아까 전 180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니까 당연히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저기 상식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궁금증이 네. 아니 왜 스웨덴 군이 180명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왜 공격당했지? 놀러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실제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맞붙고 있지만 또한 넓은 전선이라고 할까요? 네. 후방에서는 나토에 관련된
군사 요원들이 있었던 것이고. 스웨덴도 나토 회원국이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최근에 회원국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도 나름대로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무기에서 강세를 보이거든요. 네, 이 네.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이 됐을 때 그 네. 우크라이나군이 그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네. 아니면 자기들이 그 운용을 하는데 네.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이게 전쟁을 하면 무조건 엄청난 첩보전이 벌어지는데 네. 러시아군이 현지 뭐 그 휴민트를 동원해 이렇게 활용을 했든 네. 아니면 시긴트를 뭐 분석했든 아 저기에 그 나토 군사 요원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 거기를 타격한 것이죠. 어허. 예. 그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예. 네. 그건 보통 일은 아닌데. 예.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네. 크게 서방 진영과 러시아 진영의 대결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나토가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나토군이 그 실병력이 투입돼서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맞붙는 그런 현상만 없다 뿐이지 네. 간접적인 형태로는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경제 사정은 상당히 안 좋아졌나 봐요. 그 국부 펀드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예. 또 우크라이나가 그 정유 시설 뭐 이런 거 때려서 수입도 꽤 줄어든 것 같고. 예. 근데 그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한번 그 복기를 다시 해보면요. 네. 2022년에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네. 미국과 서방이 일사불란하게 그 움직여서 네.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는 북한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러시아였습니다. 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한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웬만한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 3개월 못 버틴다. 6개월 못 버틴다. 맞아요. 그래서 했었죠. 그 예. 화폐 가치도 뭐 완전히 추락하고 그랬었죠. 예, 예. 그리고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제학자 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네. 러시아 6개월 안에 경제 붕괴한다고 했는데 붕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전쟁 첫 해 2022년에 살짝 마이너스 성장을 한 다음에 2023년, 2024년 4% 5%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놀랍고 의아했습니다. 예, 예. 사실. 그만큼 사실은 이 조금 더 얘기를 보태자면 2014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서 크림반도를 강탈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자기네들은 이 병합이라고 할 것이고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뺏겼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사실은 강력한 이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이 경제 제재가 가해졌거든요. 네. 그때 경제가 휘청했어요. 그러면서 그 푸틴 대통령이 옐비나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여성 경제 학자를 경제 브레인으로 네. 채용을 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 옐비나 나비울리나 총재를 신임해가지고 경제 정책을 맡겼거든요. 어허. 이분이 상당히 능력자예요. 네.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 체제를 바꿨던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 체력을 키운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제재가 오더라도 러시아가 버틸 수 있게 했던 것이고 꼭 그때만 아닌데 저는 이제 사실은 역사학자로서 흥미로운 게 네. 러시아가 그렇게 땅이 넓고 농사가 흥한 나라였는데도 네. 사실 소련 상당 기간 동안 기근도 많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냉전 때도 사실은 러시아가 식량 자급자족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완전히 농업을 체질 개선해 가지고요. 엄청난 농업 생산성을 지금 보이고 있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라든지 농산물 수출이 네. 세계 그 뭐랄까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체질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식량을 자급자족하죠. 네. 에너지를 자급자족하죠. 네. 이런 나라가 별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초적인 자원을 다 자급자족하는 예.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나름대로 러시아도 경제 네. 체제를 개선해 왔고 그 선봉장이 옐비나 나비울리나였고 네.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된 시기가 바로 201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 체력을 단단히 다진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심한 경제 제재를 받고
받으면서도 버텼던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2023년, 2024년 4%, 5% 경제 성장을 했죠. 네. 근데 이것도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당시에 같은 시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지경이 돼서 0%, 1% 성장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 러시아산 그 가스 차단되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유럽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고 우리가 항상 경제 대국을 알고 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헤매더라 이런 대비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 그 옐비나 나빌리누가 대단한 게 이분이 전시 호황이 오래 못 간다. 네. 언젠가는 이 전시 호황은 끝나기 마련이고 그 다음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엘베라 나비올리나와 러시아의 그 경제 그 뭐랄까요 그 공식 그 기관들이 네. 2025년 후반기부터 우리는 긴축 경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도에 따르면 그야말로 2025년부터 네네.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뭐 한 2%, 1% 네. 떨어지고 2026년부터 드디어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그 예상 못한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네. 공식 채널에서 이미 벌써부터 2026년, 2027년까지는 우린 긴축 경제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긴축 경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도약을 하는 것은 2007년이나 2008년일 것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027, 2028.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뭐랄까요 이제 도약을 준비할 때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그 위기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뭐 긴축이라고 표현하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네. 러시아는 미리부터 말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러시아는 허리띠를 잔뜩 졸라맸었는데 네. 허리띠를 한두 개 정도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횡재였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공격해서 정말로 큰 유료 창고라든지 네. 정유 시설이라든지 이게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이게 상쇄가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받은 피해가 있는데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다. 또이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아니면 살짝 더 많았다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는 벌써 이제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이제 끝나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 협정이 맺어지면서 네네.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횡재가 이제는 끝나게 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 러시아로서는 이미 그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긴축을 해 왔고 그 시기를 한 2년 정도 잡고 있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돌발 변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끝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따져 보면은 혹자는 거품 경제 꺼지고 러시아는 또 한 번 휘청이다가 쓰러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뭐랄까 자기의 그 어떤 그 희망이 섞인 그런 이 분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객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연히 2023년, 2024년에 누려왔던 어떤 그런 그 좋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완전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피식 주저앉을까? 그렇다고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듯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지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절반 이상은 지지하고 있죠. 아직도. 예. 근데 그 내륙을 타격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내륙을 타격 당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짜증난다. 정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것들이 애국심이 국뽕이 차오르나요? 이것들이 그 주제도 모르고 우리를 쳐 본때를 더 보이자라고 하면서 더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본다면 어느 한 방향으로 네. 흐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다른대로 러시아도 뭐랄까요 여론 통제를 당연히 다 해왔을 것이고 네. 이 반정부 인사들은 다 잡아가두고 그러는 거죠, 거기는. 반정부 인사가 사실은 많지도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다 재갈을 물리거나 네. 아니면 제거한 상태였고요. 결국 여론의 문제인데 여론에 잡히는 전쟁 지지도는 한때는 80%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뭐 70이나 60으로 낮아졌겠죠. 네. 근데 이건 분명히 그 푸틴 행정부가 아주 강압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네.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그 왜곡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보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정하는 기술이 또 뭐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이 추정으로 해서는 한 절반은 살짝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푸틴에게 비판적인 어떤 그 여론이 네. 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대세라든지 과반수를 점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많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그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기아자동차인가요? 현대자동차가 진출했었던 거예요. 예. 그 현대자동차가 크게 진출을 했었죠. 근데 다 철수했죠, 지금.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가 현지 공장을 돌리다가 네. 이게 결국은 포기하고 나왔고요. 네. 아마 그때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1달러로 뭐 다시 들어간다는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달러라는 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겠죠. 네.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오는데 다시 돌아올 텐데 네. 그때는 좀 더 유리한 것으로 그 협상을 해가지고 네네. 공장을 되찾는 네. 어떤 이런 그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네. 잘 굴러가다가 사실은 현대가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네. 근데 기아 자동차는 제가 알기로 진출했다고 알고 있고요. 예. 몇몇 이제 소비재 기업도 원래 그 계속 유지하는 데도 있었고 네. 다시 진출하는 데도 있었고요. 네. 예전보다는 이 한국 기업의 진출이 조금은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더 많이 진출을 할 텐데. 예. 그런데 그러면 예. 러시아하고 북한이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워졌죠. 예.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하고 저 북한하고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것이 정말 냉혹하기도 하지만 네. 생각을 해보면 또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어떤 그 예를 들면 의리 네. 이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이 전쟁을 자기들이 전쟁을 했을 때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사실은 없었죠. 중국은 그렇죠. 중립을 지켰고 예. 벨라루스도 형제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굳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아하.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뭐 먼저 손을 뻗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한 나라가 북한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예. 사실은 저도 이제 그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그 병력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네네. 이게 언론에 풀리는 정보만으로 확신을 할 수 없을 때 만약에 뭐 간접적인 형태로라도 북한이 개입을 했다 내지는 네. 러시아에게 어떤 그 원조를 했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요구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나서서 네.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뭐 고맙다 하면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그게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 예상에 맞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제 증거가 네.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이게 뭐랄까 전황이 극도로 불리했다고 하면은 뭐 북한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네.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로서는 이 전선의 상황이 훨씬 더 유리했었고 기세 좋게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그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험수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게 타겟책으로서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를 예, 본토 공격해서 그때 전선이 또 생겨났었는데 북한군이 거기에 투입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 러시아는 자기들이 침략을 당했다. 그렇죠. 그거를 북한이 도와준 거다. 이런 예. 그림이군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실은 이 나라가 뭐 바보가 아니고요. 네. 엄청나게 국제 정세를 많이 운영해왔던 나라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가지고요. 네. 우크라이나 영토에 북한군을 투입해가지고 전투를 치게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것이 바로 네. 쿠르스크 전선이었고 네. 쿠르스크 전선에서 작전을 벌이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아하. 방어 전쟁에 북한의 병력을 동원해서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네. 전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국제법 위반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마음 놓고 북한군을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하자 했던 것이고 여기에 뭐 푸틴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국민들이 진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 네. 북한이 그런 친구 이렇게 않겠느냐 네. 이렇게 된 것이고 뭐 물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보도에서 느낄 수 있는데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 명절이 5월 9일 대독일 전승 기념일이거든요. 네. 전승 기념일. 그때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네.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게 전 세계의 귀빈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게 군사 퍼레이드를 이게 보게 하고 했었는데 이 그러니까 손님이었고 다 네. 그다음에 이 전승 퍼레이드는 다 러시아군이 했었는데요. 요번에 전승 기념일 때는 북한군이 실제로 붉은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면 외국 군대가 거기에 그렇죠. 퍼레이드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 귀빈들이 와서 네. 그것을 본다든지 네. 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 붉은 광장에서 퍼레이드라는 것은 다 러시아 육해공군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파격적으로 북한의 의장대가 네네.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로 상징적인 사건이죠. 얼마만큼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관계가 돈독해졌는가. 굉장한 예우를 해준 거군요. 엄청난 북한은. 예우죠 이게. 예. 예. 그러면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다고 하고 예.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북한이 나만 쟤네들 받아주지 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게 일단 그렇게 나오겠죠. 네. 나올 텐데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뭐 노동력 측면에서는 네. 아니 북한 노동력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고요. 워낙 네. 싸니까요. 네. 싸고 나름대로는 질 좋은 노동력이긴 한데 결국은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이런 거일 텐데 한군이 이걸로 승부를 봐야겠죠. 뭐 한국 노동자가 러시아 가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뭐 공사판에서 뛰면서 하지는 네.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한국이 제공하면서 서로 이제 위닝 게임이 돼야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전후복구 사업에서 크게 뭐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재미를 본다기보다는 네. 북극 항로 개발 네. 연관돼서 야말반도 시베리아 북쪽 북극권의 야말반도라고 하고서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 개발이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네. 주석인가 주석입니다. 네.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빙해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네. 또 곧바로 푸틴 대통령을 초빙해서 그랬었죠. 네. 네, 만났죠. 네.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야말반도에서 파이프라인을 네. 시베리아 몽골을 거쳐서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네. 합의를 못 봤죠. 근데 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네. 사실은 이 중국은 에너지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네.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상당히 이게 정말 지뢰밭처럼 네. 위험한 것이고 언제 봉쇄당할지 네. 모르겠는데 대안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 재생에너지
활성화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인데 네. 이게 바로 그 야말반도에서 시베리아, 몽골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인데 네. 이거를 사실 하려고 했었죠. 근데 조건이 안 맞았던 거예요. 어허. 러시아도 그것을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천연가스를 중국에 팔면은 네. 그 전까지는 이 독일이라든지 서유럽에 팔아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 네. 서유럽이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니까 네. 거기서 이제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판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인도일 수도 있고 했었는데 중국이 그거를 이게 사간다면은 그야말로 러시아로서는 잭팟이 터지는 것이었죠. 위닝 게임이 될 수 있는데 결국 또 이게 냉철하게 또 주판을 튕기면서 네. 러시아는 제값을 팔고 싶어 하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헐값에 사고 싶은 거죠. 하고 하면서 이제 조건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배로 들여오고 싶은 거죠. 아닙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두 나라 사이에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네. 분명한 사실인데 네. 얼마만큼 싸게.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제각 네. 받고 팔고 싶어하는 것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가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 네. 저쪽 유럽으로 팔지도 못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한꺼풀 미래의 줄이면서. 가격을 미리 후려쳐서 사고자 하는 거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그 야말반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제공하는 데에서 두 나라가 아주 큰 차원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네. 세부적인 사항에서 계속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성사가 안 됐는데 사실은 또 어느 또 순간에 네. 전격적인 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참 머리가 복잡해요. 예. 만약에 그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면 예. 그거는 한반도로도 연결되기 굉장히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북한하고 또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복잡한 게 정말 그러니까 뭐 4차 방식, 5차 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한국이 뭐 거의 뭐 100% 에너지 수입국이고 다 느끼셨겠지만은 그 중동, 인도양, 그 다음에 그 물레가 해역, 그 다음에 그 대만 이쪽을 거쳐가지고 동해나 서해로 들어오는 요 라인이 어딘가 막히게 되면은 그거 다 지뢰밭이더라고요. 그치 맞죠. 인도, 파키스탄 언제 전쟁할지 모르고요. 중동 또 언제 전쟁할지 모르고요. 근데 물레가 해협이 정말 좁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면 감당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남중국해도 그렇고. 거기도 또 지뢰밭이고. 거기 하나 믿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그 정부의 임무 방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막힐지 모르는데 이게 그나마 다행히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몇 달 만에 끝나서 그렇지 이게 1년, 2년, 3년 그 진행이 되는 어떤 이런 장기 그 분쟁일 경우에 한국 에너지 어떻게 할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러시아 에너지를 안 들여오고 있죠. 끊쳤는데 제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제재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협상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이게 그 뭐랄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제재를 해제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조금씩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서 우리가 러시아 에너지를 들여왔다. 거기에 의존을 상당히 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다시 유럽하고 전쟁을 해서 경제 제재가 내려지면 그러면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한쪽에 시체말로 몰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변화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다변화를. 그래서 이거 뭐 사실은 뭐 그래서 뭐 호르무즈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경로를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저는 이제 뭐 미천이 없어서 주식 투자 못 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의 원칙이 그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이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공급받으려면은 최소한 복수의 이 경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게 위험하지 않지. 근데 그 복수의 경로를 그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요
뭐 이게 뭐 그 북극의 항로를 통하는 것이 되든 네.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하는 것이든 네. 어쨌든 간에 다른 뭐 대안 내지는 또 다른 제2의 경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중동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미국산 에너지들을 많이 들여오게 되는데 러시아산까지 들여왔어. 예. 이제 3등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서유럽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아주 값싼 그렇죠. 액각가스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미국이 3배, 4배, 5배 값을 붙여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니까 그 잘 나가던 독일도 휘청거리면서 사실은 그 아직 그뭐 1% 하고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에너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항상 어떤 선배로 모셔왔고 모델로 삼았던 서유럽이 저렇게 휘청이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게으른 것이죠. 그 대안으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호의 감정은 또 있을 수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대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대안이란 것이 거기에 다 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 중에 하나로 러시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근데 뭐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사실 뭐 댓글에 어떤 댓글 달릴지는 뭐 저도 예상이 가는데요. 각오하십시오.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비판도 너무 감정 섞인 비판보다는 제 논리적인 어떤 허점을 지적하는 거에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나라와 왜 친하게 지내느냐. 푸틴은 악마다. 러시아는 나쁜 나라다. 악당이다. 이런 접근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슬기롭지 못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에 기초한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